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35세. IT 대기업 CEO라고 하면 대부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수입차 세대를 굴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보며 부러워하고 언론에서는 청년 창업의 롤모델이라고 추켜 세우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저는 재벌가의 서자입니다. 아버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지만 제 존재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비서였다가 저를 임신하면서 쫓겨났죠. 그때부터 부산 달동네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까지의 기억은 정말 끔찍해요. 하루 종일 라면만 먹었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셨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늘 전기나 가스가 끊어졌어요.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저는 구멍난 신발에 골판지를 깔고 다녔습니다. 12살 되던 해,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저는 완전한 문제아였습니다. 수학은 포기한 지 오래였고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잤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담배도 피우고 게임방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골칫덩어리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임시 수학교사가 부임했어요. 박소영 선생님, 당시 28세였죠.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부산까지 내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김민준, 너 정말 수학을 포기할 거야? 수업이 끝난 후 소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머리가 나쁘거든요. 수학은 저와 안 맞아요. 그런데 소영의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집에 컴퓨터 있니? 없으면 학교 컴퓨터실에서 프로그래밍 한번 해볼래? 수학을 포기하기 전에 말이야. 사실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는 당연히 컴퓨터가 없었죠. 소영은 방과 후마다 저를 컴퓨터실로 데려가서 간단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숫자들이 코드가 되고 그 코드가 화면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되는 과정이 마법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민준아,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려면 함수를 알아야 해. 그리고 이 게임 엔진을 만들려면 삼각함수도 필요하고. 소영은 제가 관심을 보이자 매일 방과 후 2시간씩 무료로 수학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수 계산부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수준부터 다시 배우는 게 창피했지만 소영은 절대 비웃지 않았어요. 괜찮아, 민준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한테는 분명히 재능이 있어.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수학 시험에서 70점을 받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맞은 고득점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시험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보여준 프로그래밍의 세계, 그리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알게 된 거죠. 매일 밤 11시까지 소영의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영에게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어느 날 소영이 저를 가르치는 걸 본 그 남자가 화를 냈어요. 소영아, 왜 저런 거지 새끼한테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우리 결혼 준비도 바쁜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역시 저는 남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소영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거지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결국 소영은 그 약혼자와 헤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소영의 결혼이 무산된 거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성공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 건 말이죠.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영에게 보답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오늘 아침 27살 아들 현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상대방 부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23년간 찾아 헤맨 그 사람, 박소영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23년 전 그날로 돌아가서 소영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소영의 가르침 덕분에 수학 성적이 90점대를 유지했고 프로그래밍에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어느 날 소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니? 저는 당황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물어봐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죠. 왜요? 소영 선생님이 제 아버지를 아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똑똑해서 궁금했어.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 같거든.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소영이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제가 수학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영도 같은 고등학교로 전근을 왔어요. 나중에 안 사실지만 소영이 일부러 제가 진학할 학교로 지원한 거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준비를 해야지. 너 서울대 갈 실력 충분해. 서울대요? 저희 집 형편에 서울대가 말이 돼요? 형편은 걱정하지 마. 장학금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중요한 건 내 의지야. 소영은 매일 방과 후 3시간씩 저를 가르쳤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과학까지 모든 과목을 다뤘어요. 당시 소영의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매달 30만 원씩 떼어서 제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주셨습니다. 고2가 되던 해 저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소영이 추천해 준 거였죠.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강남 학원가 출신들과 경쟁해야 했거든요. 민준아, 너는 지금까지 이론만 배웠으니까 실전 경험이 부족해. 내가 특별히 문제를 만들어 줄게. 소영은 주말마다 6시간씩 저만을 위한 올림피아드 대비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무료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소영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줬을까요? 드디어 올림피아드 당일이 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는데 전국에서 수학 천재라는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유일한 지방 출신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응원을 와 있었는데 저는 소영 혼자 따라와 주셨습니다. 민준아,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거야. 4시간 동안 치른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저는 전국 1등을 했어요.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서울대 수학과 추천 입학 자격까지 받았습니다. 소영이 결과를 확인하고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해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서울대 입학금과 등록금,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올림피아드 상금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민준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며칠 후 소영이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잔고를 보니 2,700만 원이 있었어요. 소영 선생님, 이게 뭐예요? 내 적금이야. 원래 결혼 자금으로 모은 건데. 이제 그런 계획은 없으니까 민준이 내가 써.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은사라고 해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소영은 고집을 부렸어요. 민준아, 이 돈은 투자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갚으면 돼.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소영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지만 어머니는 그 돈으로 주식과 복권에 투자했다가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와 소영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해.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어머니는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다가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서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소영의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소영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소영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민준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소영에게 덜 민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영이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붙잡았어요. 민준아, 죽으면 안 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질게. 약속해. 소영은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1억 2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소영 선생님,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선생님 집까지 팔 수는 없어요. 민준아, 나한테는 집보다 내가 더 중요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너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그때 소영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선생님의 각별한 애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소영이 마련해준 돈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입학식 전날 소영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그럼 치료부터 받으세요. 제 대학은 나중에. 안 돼. 내가 대학 못 가면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의미 없어져.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꼭 공부해. 며칠 후 소영은 중동의 한국교민학교에서 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어요. 월급이 한국의 3배라고 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중동에 가서 3년만 일하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동안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저도 같이 갈게요. 대학은 나중에 가도. 안 돼. 내 미래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내가 곁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 결국 소영은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소영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너를 도와주는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소영이 실제로는 제 친누나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겪었던 치열한 20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강남 출신 동기들은
최신 노트북을 들고 다녔고 해외 연수 경험을 자랑했어요. 반면 저는 중고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소영이 심어준 열정이 있었습니다. 소영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중동에서 보내는 소영의 편지에는 항상 격려와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치료도 잘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건강하고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저는 소영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쟤 때문에 소영이 고향을 떠나 사막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1학년 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프로그래밍에 매달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 12시까지, 주말에는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그 시간조차 프로그래밍 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게임 시대가 올 거라고. 그때부터 모바일 앱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같은 과 동기 중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 박지훈 이렇게 2명과 함께 소규모 개발팀을 만들었어요. 민준아, 우리 한번 게임 만들어보자. 요즘 아이폰 게임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연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해볼 기회가 온 거였죠. 3학년 1학기, 저희는 첫 번째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간단한 퍼즐 게임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첫 달 수익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3명이 나눠 가져도 한 달 생활비는 충분했죠. 야, 이거 진짜 돈이 되는구나. 우리 졸업하면 창업해보자. 지훈의 말에 저도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어요. 소영에게 보답하려면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소영에게서 온 이메일이 제 마음을 정해줬습니다. 민준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안전한 길보다는 내 꿈을 따라가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결국 저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태연, 지훈과 함께 드림게임즈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사무실은 관악구의 허름한 지하 상가였고 직원은 우리 3명이 전부였습니다. 첫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50만 원도 내기 어려웠고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영의 희생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전환점은 3년 차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RPG 레전드라는 게임이 대박을 쳤어요. 출시 첫 달에 1억 원, 두 번째 달에는 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진짜 해냈다. 태연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저도 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소영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기업에서 저희 회사를 인수하려고 접근해 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이 바로 제 아버지의 회사, 한국산업그룹이었습니다. 김민준 대표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그룹의 전무가 직접 찾아와서 인수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에게 굽힐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게임에 대한 악성 리뷰가 급증했고 경쟁사에서 비슷한 게임을 연달아 출시했어요. 심지어는 핵심 직원들을 빼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뭔가 조직적인 것 같은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지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지만 한국산업그룹에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인수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이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승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소영이 가르쳐준 끈기와 열정으로 이겨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소영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나 이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해. 치료도 거의 끝났고 내가 보고 싶어서. 정말요? 소영 선생님, 빨리 오세요. 제가 많이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내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정말 기뻐. 내가 돌아가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소영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로운 게임 RPG 레전드 2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대박을 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출시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연과 지훈이 한국산업그룹으로 이직한다는 거였어요. 민준아, 미안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한국산업에서 연봉 3배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 우리 새 게임은 어떻게 하려고? 출시가 일주일 남았는데? 그건 한국산업에서 개발을 마저 하기로 했어. 저작권도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절대적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5년간 함께 고생한 동료들이 저를 버리고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회사도, 개발한 게임도,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재기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홀로 새로운 게임 개발에 매달리며 언젠가 그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다는 다짐을 굳히게 되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절망보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태연과 지훈의 배신, 한국산업그룹의 조직적 방해 공작,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저를 짓밟으려 했던 친아버지의 회사.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소영이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새로운 게임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혼자서 기획부터 프로그래밍, 그래픽까지 모든 걸 해내야 했거든요. 하루에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끼니는 컵라면과 김밥으로 때웠고 샤워는 2에 3일에 한 번씩 했어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오직 게임 개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임이 레전드 워였어요. 기존 RPG와는 완전히 다른 실시간 전략 게임이었죠. 혼자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출시 첫 달, 레전드 워는 월 매출 5억 원을 기록했어요. 두 번째 달에는 12억, 세 번째 달에는 20억을 넘어섰습니다. 저 혼자서 이룬 성과였죠. 이제 시작이야.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소영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월 매출 30억 원을 달성한 상태였어요. 공항에서 만난 소영은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됐네. 소영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소영과의 재회는 정말 기뻤지만 저는 이미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산업그룹과 저를 배신한 태연, 지훈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다음 해 저는 레전드 워 2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동시 출시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월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고 회사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25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민준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두시다니. 언론에서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 무렵 한국산업그룹에서 다시 접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이 직접 나서서 만나자고 했어요. 바로 제 친아버지였죠. 김민준 대표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 그룹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대면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한국산업그룹 회장실에서 만난 아버지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전혀 친근함이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 손을 잡으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고집이 세군요. 사업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지 않아서 더 좋네요. 그날 이후 한국산업그룹은 저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규제를 이용해서 제 사업을 방해하고 언론 플레이로 악성 기사를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고 국내 의존도를 줄였어요. 동시에 더 많은 게임을 개발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습니다. 3년 후에는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어요. 30세가 되던 해 드디어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3배로 뛰었고 제 지분 가치만 3,000억 원이 되었어요. 민준 대표님, 이제 정말 대한민국 최고 부자 반열에 오르셨네요.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저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태연과 지훈이 한국산업그룹에서 만든 게임들은 모두 실패작이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표절했지만 핵심 기술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구현할 수 없었던 거죠. 민준아, 우리 잘못했어. 다시 함께 일할 수 없을까? 태연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 이미 늦었어. 한국산업그룹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게임 사업 부문은 계속 적자였고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수합병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업그룹의 협력업체들을 하나씩 인수해 나갔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거래처들도 빼앗았죠. 김민준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그룹 내부에서도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3년 후 한국산업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이복형들이 경영하던 회사였어요. 물론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죠. 형님들, 이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한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정체를 밝혔어요. 이복형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며 저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영이라면 이런 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20년간 오직 성공과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인 소영과는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이제 아들 현우가 결혼한다고 하니 소영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 같아서 새로운 각오로 상견례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27세 아들 현우가 갑자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현우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출신 간병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라고요? 현우야, 너는 의사가 될 사람인데. 아버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민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원래 초등교사였는데 어머니 간병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아. 그럼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보자.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버지는 지민이가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중동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에서 교사로 일했다는 말에 소영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소영이라고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소영. 바로 제 인생의 은인이자 20년 넘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언제 상견례를 하자고 하니?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해뒀는데요. 저는 그날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소영을 다시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과연 소영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이해해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강남역 근처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제가 예약한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상견례 예약하신 분이시죠? 직원이 저를 2층 개별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7세가 된 소영이었어요. 20년 전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따뜻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현우 아버님이신가요? 소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민준이? 소영 선생님.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23년간 그리워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소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내가 현우 아버지였구나.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지? 지민양이 선생님 따님인가요? 응, 내 딸이야. 정확히는 입양한 딸이지만 입양한 딸이라는 말에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소영이 결혼을 했다면 친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결혼은 하셨어요? 했었지. 중동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는데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지민이는 그 사람의 전처 자식이었는데 내가 키우게 된 거야. 소영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쟤 때문에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네요. 선생님께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제가 몰라서.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잘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아. 그때 현우와 지민이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25세의 청순한 여성이었어요. 소영을 많이 닮아 있었죠. 어머니, 벌써 인사하셨네요? 응. 지민아, 이분이 현우 아버님인데 정말 놀라운 인연이야. 현우도 저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는 신기해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지민이 어머니를 아시는 거예요? 현우야, 이분이 바로 아버지 인생을 바꿔주신 은인이셔. 내가 늘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 수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말이야. 그때부터 저희는 옛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소영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했어요. 민준아, 내가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됐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소영이 제 성공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 혹시 제 소식을 계속 들으셨나요? 소영의 표정이 잠깐 어색해졌어요. 뉴스로 봤어. 내가 성공했다는 기사들.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민이 무심코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어머니. 민준 아저씨가 바로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시던 그 동생 맞아요? 지민아. 소영이 급하게 지민을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생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선생님, 동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아, 사실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매야. 너는 내 친동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영이 제 친누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제 소영이 왜 저에게 그렇게까지 헌신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수해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영이 제 친누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난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 지민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자리를 피해줬어요. 선생님, 아니, 누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준아, 내가 내게 미안해. 이렇게 오래 숨기고 있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나요? 누나가 제 친누나라는 거요? 응. 엄마가 알고 있었어. 오히려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 그 순간 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리셨는지, 왜 소영에게 그렇게 감사해 하셨는지 말이에요. 누나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 아빠를 너무 닮았거든. 소영은 23년 전을 회상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부산 그 중학교에 부임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엄마로부터 내 소식을 듣고 일부러 그 학교로 지원한 거야. 그럼 저를 도와주신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일이었어. 미안해, 민준아. 내가 내 동생이라는 걸 숨기고 도와준 거야. 저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영이 왜 저에게만 그렇게 특별했는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저를 도와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나, 그런데 왜 그때는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알게 되면 아빠한테 찾아가려고 할 거고, 그럼 더 큰 상처를 받을 거라고 했지. 어머니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버지를 알았다면 어린 시절부터 찾아갔을 거고, 더 큰 거절과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누나는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어요? 나는 아빠의 첫 번째 부인 아들이야.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하면서 나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 소영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내 엄마와 만나게 된 거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고등학생이었어. 그럼 누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아빠는 재혼하면서 나를 완전히 외면했거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영도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더욱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누나,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사업할 때 익명의 투자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소영의 표정이 또다시 어색해졌습니다. 그것도 누나셨나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한 거 맞아. 얼마나요? 중동에서 번 돈 거의 다.
50억 정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제게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누나, 왜 그런 일을요? 그 돈으로 누나가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성공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했어. 내가 직접 도와드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뒤에서 지원은 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소영의 도움이 있었던 거였어요. 누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복수했던 사람들은 어떤 복수? 저는 그때서야 제가 20년간 해온 일들을 소영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산업그룹에 대한 복수, 이복형들의 회사를 인수한 일들 말이에요. 소영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복수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 한국산업그룹 사람들이죠. 저를 무시하고 괴롭힌 그들이 바로 너의 이복형들이야. 한국산업그룹 회장의 아들들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복수했던 사람들이 저의 친형들이었다뇨.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내 가족을 파멸시킨 거야, 민준아. 소영의 말이 제 가슴을 찌르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을 해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준아, 내가 인수한 회사들, 그 피해로 내 큰형 민석이는 집까지 잃었어. 둘째 형 민호도 회사가 부도나서 아내와 이혼했고. 제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지만 결국 제가 친형들을 파멸시킨 거였어요. 누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저지른 일들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민준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방법은 있어. 소영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할 때야. 하지만 형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제가 그들에게 그런 피해를 줬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야 해.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제 인생의 목표였던 복수가 사실은 가족에 대한 공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이 잃은 것들을 되돌려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 한국산업그룹 본사에 연락했을 때 비서실에서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준 대표님께서 회장님과 면담을 요청하신다고요? 어떤 용건으로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니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이틀 후, 저는 다시 한국산업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화해를 위해 온 거였거든요. 김민준 대표, 이번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젊은 CEO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35년 전 비서실에서 일하던 이미선의 아들 김민준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가 떠오른 것 같았거든요. 그럴 리가. 설마 부산 달동네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자란 그 아이 맞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정말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장님 회사를 견제하고 괴롭혔던 것도 저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나를 찾아왔는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이라 35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회장님도 후회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후회한다. 내 어머니를 보내고 너를 외면한 것을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그럼 왜 그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지. 그리고 두려웠다. 너희를 인정하면 가정이 무너질까봐.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나름대로 고민과 상처가 있었던 거네요. 회장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내가 내 다른 아들들에게 한 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에 저는 준비해온 계획을 꺼냈습니다. 제가 인수한 모든 회사를 형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입힌 피해도 보상하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전 재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는 제 진심을 느꼈는지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35년 만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사과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어요. 그날 아버지는 민석 형과 민호 형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형들은 저를 보더니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민석 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은 너희 친동생이다. 동생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형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동안 제가 복수를 위해 형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하셨어요. 형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구나. 민석 형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제 형이라는 거요. 저는 형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형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민호 형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동생아. 무릎 꿇을 필요 없어. 형님, 우리도 미안해. 어릴 때부터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민석, 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모두 잘못했어.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피로 연결된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희는 정말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가족 모임을 갖고 서로의 사업도 도왔어요. 아버지는 저희 3형제에게 각각 1,000억 원씩 상속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한국 산업그룹을 이끌어가거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복수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가족과 소영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거든요. 현우와 지민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소영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소영도 저희 가족의 변화를 보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하객들 앞에서 특별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소영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각오를 다짐할 차례였어요. 현우와 지민의 결혼식이 열린 곳은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장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석, 형과 민호 형도 가족석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손자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계셨습니다. 소영은 지민의 어머니로서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하객들에게 특별한 인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줬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섰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현우의 아버지 김민준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직원들도 있었고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제 아들의 결혼식이지만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3년 만에 제 인생의 은인을 다시 만났고 35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요. 저는 소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지민이 어머니, 박소영 선생님은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성공에만 취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와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상처 입히고 돈과 권력만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함께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소영 선생님, 아니 이제는 가족이 된 소영 누나, 23년 전에 못다 한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영 앞으로 걸어가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가르쳐 주신 것은 수학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소영이 저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져. 그 순간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현우와 지민도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혼 선서가 끝난 후 저희 가족은 따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민석 형, 민호 형, 소영, 그리고 저까지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준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민석 형이 제안했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돈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일 말이야? 누나와 함께 교육재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죠.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민준아, 정말 그럴 생각이야? 네. 누나,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저희는 박소영 교육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제 자산의 절반인 1,500억 원을 출연했고, 형들과 아버지도 합쳐서 총 3천억 원 규모의 재단이 되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으로 부산의 한 중학생을 선정했는데, 그 아이의 상황이 23년 전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공부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성공의 의미였어요. 1년 후, 저희 가족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아버지 댁에서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근황을 나눠요. 현우와 지민도 결혼 생활에 잘 적응했고 곧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영은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60대가 다 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누나, 몸은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민준아. 이 일이 내 인생의 보람이야. 내가 그랬듯이 이 아이들도 분명 훌륭하게 성장할 거야. 저는 이제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서 형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내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가족들과 나누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 소영과 단둘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누나 같은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민준아, 운이 아니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야. 그래도 누나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소영이 잠깐 멈춰 서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사실 너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 무슨 이야기요? 소영의 표정이 약간 의미심장했습니다. 중동에서 일할 때 만났던 한 분이 계셨어. 한국의 유명한 기업인이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작년에 돌아가셨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 어떤 부탁이요? 그건 내가 정말로 진정한 성공을 이뤘을 때 얘기해 줄게. 지금의 너를 보니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앞으로도 소영과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 말이에요.